오랜만에 또 보는 학생도 있고 최근에 만난 학생도 있는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종합반에서 이제 법과 정치, 정치와 법, 사회문화 위주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경제를 강의할 시간이 없어서 경제 강의를 따로 진행을 하는데, 9월달, 10월달, 그리고 1월달, 2월달 딱 2번 정도만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는 일단 20문제 중에서 몇 문제가 나온다? 5문제 가량이 나온다. 그러니까 출제 비중은 높지는 않은데 상대적으로 학생들이 경제를 조금은 어려워하는 편이다. 다만 이제 최근 문제를 보니까 2019년 올해입니다. 올해 문제들은 경제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한 2-3문제 정도가 어려웠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하나, 둘, 2문제도 아니고 하나 정도 어려울 정도로 문제가 나오고 있으니까 너무 부담을 가지지 마시고 기본 개념을 위주로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는지 그런 연습을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20문제가 있을 때 다 맞아야 꼭 합격하는 시험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회 같은 경우는 90점, 95점 나와도 충분히 합격이 가능한 시험이니까 경제문 5문제 중에서 너무 어렵게 나오는 한 문제 정도가 있다면 그런 문제는 틀려도 당락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생각하시고 좀 편안한 마음으로 경제를 들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작년까지는 경제가 6단원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제가 5단원으로 단원을 좀 줄여서 강의를 좀 진행하다 보니까 양도 작년보다는 좀 줄어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임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너무 부담을 가지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경제, 자, 전체적으로는 단원이 작년까지 6개 단원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제가 5개 단원으로 나눠서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양이 조금은 뭐해졌다? 줄어들었다 볼 수 있는데, 근데 양이 좀 줄어들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잘 나오는 내용들은 그대로 내용이 실려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일 앞에 펴보시면, 자, 경제활동이라고 되어 있죠? 206페이지 펴보겠습니다. 206페이지 경제. 경제 활동이 뭐냐? 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인간 생활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분배하고 소비하는 활동과 관련된 것을 무슨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경제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삶이 다양하게 많은데 그 중에서 경제 활동은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수업을 듣고 있죠? 여러분들이 오늘 한 행동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학원에서 수업을 듣는 부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할 거라 생각되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학원에서 수업을 듣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에 필요합니까? 물론 혼자 할 수 있잖아. 혼자 강의 듣지 않고 혼자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혼자 하게 되면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좀 쉬운 편이다, 어려운 편이다? 어려운 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필요에 따라 강의를 듣고 있죠. 네, 여러분들은 지금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저와 중간에 매개는 누가 되어 있냐면 학원이 매개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직접적인 계약 관계는 아니죠. 여러분과 학원과의 계약 관계, 또 저와 학원과의 계약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저의 강의를 듣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은 서비스라는 것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교육 서비스라는 걸 제공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뭐 하는 입장이고? 소비를 하고 있는 입장이죠. 여러분들 지금 뭐 하고 있는 입장이다? 소비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럼 저는 지금 중간에 이제 학원을 매개로 해서 생산에 참여를 하고 있는 입장이죠. 그럼 제가 하고 있는 활동이나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활동은 무슨 활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경제 활동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는 건 경제 활동이 아니죠. 근데 일어나서 집에서 밥을 먹는 것도 집에서 먹었다면 경제 활동이 아닌데 밖에 나가서 사 먹었다면 경제 활동이라 할 수 있겠고, 학원에 오는데 걸어오면 경제 활동이 아닌데 여러분들이 학원 올 때 버스라든가 지하철을 타고 온 다음에 무슨 활동을 할 수 있다? 경제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활동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 이렇게 정의한 것 중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게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이 경제활동의 주체, 이 경제 주체라는 게 있어요. 경제학에서는 이 모형을 단순화시켜가지고 경제활동을 이끄는 주체를 경제 주체라 얘기하고, 대상이 되는 거, 경제활동의 대상이 되는 걸 경제 객체라고 합니다. 옆에 다 나와 있어요. 이제 경제 주체가 경제 객체를 생산하고 분배하고 소비하는 것을 무슨 활동이라고 정의하자? 경제 활동이라고 정의를 하자라고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니까 이 경제의 주체가 뭐냐? 자세한 내용은 이따가 좀 더 알아볼 건데 207페이지 펴보죠. 207페이지 옆에 보시면 경제활동의 주체는 자, 4개로 되어 있다. 경제학에서는 경제활동의 주체를 몇 개로 모형화시키고 있다? 4개로 모형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경제 주체가 가장 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계. 그 밑에 뭐가 있죠? 기업. 그 밑에 정부. 그 밑에 외국. 이렇게. 자, 경제학에서는 경제활동의 주체를 자, 몇 개로 규정하고 있다? 4가지로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이따가 좀 더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요. 자, 내려가서 경제활동의 객체라고 되어 있죠. 넘겨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제활동의 객체는 생산물과 생산 요소로 나눠지지만 흔히 얘기할 때 경제 객체는 생산 요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물을 말한다. 그래서 생산물이 주로 경제 객체를 말하고 생산물의 종류를 몇 가지로 나눠보고 있죠? 2가지로 나눠보고 있다. 형체를 가지고 있는 것을 뭐라고 한다? 재화. 형체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뭐라고 한다? 서비스. 흔히 이제 재화와 서비스를 뭐라고 얘기한다? 경제 객체라고 얘기한다. 큰 틀에서 정리가 되겠죠? 인간이 인간 활동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활동을 무슨 활동이라 얘기하자? 경제 활동이라고 얘기하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구체적으로 자 알아보죠. 몇 페이지? 206페이지. 그래서 이와 같이 경제 활동은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더라? 3가지로 나눠볼 수 있더라. 첫 번째 생산. 어려운 개념은 아니죠. 만들어내는 것을 뭐라고 한다? 생산 또는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는 것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도 뭐라고 본다? 생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생산이라는 것은 없던 걸 새롭게 만들어내거나 또는 있던 것의 가치를 새롭게 증가시키는 것도 무슨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생산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도 무슨 활동의 일종이다? 생산활동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학원이 생산활동을 하는 건데 저는 그에 필요한 요소를 제공을 해주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두면 될 것 같고요. 생산은 재화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뭐에 대한 생산도 포함된다? 서비스에 관한 생산도 포함이 됩니다. 재화만이 아니라 서비스를 만드는 것도 뭐라고 볼 수 있다? 생산활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2번째 개념이 소비활동. 어렵지 않죠?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이용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소비라 얘기하죠. 구입해서 실제 사용하는 것을 소비라 얘기하고 지금 여러분들은 무슨 활동을 하고 있다? 소비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소비는 재화에 대한 소비도 있고 뭐에 대한 소비도 있다? 서비스에 관한 소비 2가지다. 우리가 소비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렵지는 않을 것 같고 내려가서 알아두기 보시면 생산적 소비라는 개념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자, 이건 이제 참고하시는데 아직 시험에는 나오지 않았어요. 재학생들의 시험에서 가끔씩 인용되는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소비의 형태는 2가지가 있다. 하나는 본래적 소비라는 개념이 있고 하나는 생산적 소비라는 게 있어요. 공무원 시험에서는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하얀색으로 제가 필기하는 겁니다. 참고하는 정도로 봐두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 본래적 소비라는 것은 소비활동으로 포함을 시켜요. 그래서 이 본래적 소비는 무엇을 소비하는 거냐? 최종재를 소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반면에 생산적 소비는 생산활동으로 포함시키는 건데 이 생산적 소비라는 것은 자본재, 말이 좀 어려워요. 또는 이제 생산재라 얘기하는데 반면에 이건 소비자라 얘기하고 그래서 소비활동을 크게 나누면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2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하나는 무슨 소비? 본래적 소비. 또 하나는 무슨 소비? 생산적 소비. 근데 구분되듯이 본래적 소비는 우리가 소비활동으로 분류하지만 생산적 소비는 소비활동으로 분류하지 않고 무슨 활동으로 분류한다? 생산활동으로 분류한다. 말이 좀 표현이 어려운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공부할 때 책상이나 의자가 필요하죠. 그럼 여러분들이 책상이나 의자를 구입하는 것은 본래적 의미의 소비가 됩니다. 이런 소비를 뭐라고 한다? 본래적 소비라고 하는 반면에 근데 학원도 여러분들에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여러분들이 강의실에 앉아 있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책상이나 의자가 필요하죠. 그럼 학원이 책상과 의자를 구매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구매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학원에서 책상과 의자를 구매한 이유는 뭐죠?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소비를 한 거죠. 이런 소비를 뭐라고 부른다?
생산적 소비라고 부른다. 표현이 뭔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생산적 소비라는 것은 말이 좀 어려운데 자본재를 소비하는 것을 생산적 소비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산적 소비는 말은 소비지만 경제활동으로 분류할 때는 무슨 활동으로 분류한다? 생산활동으로 분류한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밑에 사례를 제가 적어놨는데 1번 보죠. 다니던 직장에서 얼마 전 정년퇴직합은 새로운 직업을 탐색하던 중 분식을 조리하는 방법을 배우고 이동식 분식점을 열기 위해 작은 트럭을 한 대 구입했다. 이것도 소비활동인데 이런 소비는 본래적 의미의 소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소비다? 생산활동을 위한 소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소비활동으로 분류하지 않고 무슨 활동으로 분류한다? 생산활동으로 분류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두 번째, 지난 여름 친구를 따라 오토 캠핑 다녀온 후 그 매력에 푹 빠진 을은 자신도 취미생활로 캠핑을 시작하기 위해 캠핑 장비와 함께 픽업 트럭을 한 대 구입했다. 이것도 구입한 건데 이거는 무슨 소비라 부른다? 본래적 소비라고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시험은 따로 나오지 않았는데 자, 이 정도로 구분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207페이지 경제활동의 마지막 측면을 분배라고 얘기한다. 이 분배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개념을 알아야 되냐면 생산 요소라고 하는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무슨 요소? 생산 요소. 그럼 생산 요소라는 것은 말 그대로 생산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무슨 요소라 부른다? 생산 요소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그럼 이 학원이 교육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대표님이 이 강의를 직접 제공하는 건 아니죠. 저와 같은 누구를 고용해서 강사들을 고용해서 강의를 제공하는 거죠. 또는 뭐 밑에 직원들도 계신데 직원들도 고용해서 학원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자, 생산을 위해 필요한 대표적인 요소가 노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산을 위해 대표적 필요한 요소가 뭐가 되겠다? 노동. 자, 그 다음에 학원을 운영하는데 뭐가 들까요? 여러 가지 비용들이 들겠죠. 학원에 대한 여러 가지 운영 자금이 필요한데 그걸 우리가 자본이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학원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건물이 필요하죠. 이런 건물과 같은 것을 토지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뭐 토지라고 하는 것은 건물도 다 포함하는 개념이 되겠고요. 그리고 세 가지를 전통적인 생산 요소로 얘기한다. 그래서 생산 요소는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앞에 나와 있는 노동, 그다음에 자본, 토지 이 세 가지를 뭐라 얘기한다고요? 전통적 생산 요소라 얘기하고요. 현대적 의미의 생산 요소는 노동과 자본과 토지를 어떻게 적절하게 잘 조합하느냐, 그걸 우리가 경영이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생산에 필요한 요소를 몇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다?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생산에 필요한 요소를 몇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생산 요소를 자, 이따가 나오겠지만 가게가 기업에게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봐요. 누가 누구에게? 가게가 누구에게? 기업에게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공짜로 제공한다, 대가가 있다? 공짜로 제공한다, 대가가 있다. 대가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공짜라면 제가 여기 강의를 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공짜로 할 수 있겠지만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 제공의 대가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임금 이렇게 불러요. 자본 제공의 대가를 이자, 토지 제공의 대가를 지대. 물론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지대란 말을 잘 씁니까? 잘 쓰지 않습니까? 잘 쓰지 않죠. 근데 경제학에서는 이런 지대라는 말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상적인 생활용으로 많이 쓰는 단어는 뭐죠? 보통 임대료를 어떤 단위로 내기 때문에? 월 단위로 내기 때문에, 그죠? 우리 임대료라든가 또는 월세 이런 말로 많이 표현하는데 경제학에서는 토지 제공의 대가를 뭐라고 얘기한다? 지대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경영에 참여한 대가를 이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 분배 활동은 요 네 가지를 분배 활동이라 불러요. 가게가 기업에게 무슨 요소를 제공하면? 생산 요소를 제공하면 그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를 주는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분배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중에서 사회 생활하는 대다수 사람들은 요게 많으면 좋죠. 자기 자본이나 토지가 많으면 이거 할 필요 없는데 대다수의 노동자는 별로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자신의 뭐를 제공한 대가로?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그 대가를 받아서 생활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우리의 꿈은 뭐가 많아지는 거? 예, 자본이나 토지가 많아져가지고 요거 수입하면 좋겠죠? 자본 제공의 대가 이자 받고 살아가려면 좋지 않을까? 그 다음에 특히 건물주가 되면 되게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건물주. 이 건물 몇 층이죠? 지하 1층부터 지상 8층까지 있나요? 지하 1층에 아마 그 PC방이 있는 것 같고 가장 위에 테니스 뭐 하는
테니스팡? 원래 헬스장이었는데 개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건물주는 되게 좋겠다, 그죠? 부러워요. 한 층당 월세가 얼마 정도 될까? 제가 정확하게 알아보진 않았지만 300에서 한 500 정도로 될 거예요. 근데 9층까지 있으니까 한 300 잡죠. 300 잡아도 9층이면 얼마입니까? 2,700. 물론 일정 정도의 건물을 관리하는데 비용이 들긴 하겠지만 건물 관리 비용을 일정 부분 뺀다 하더라도 최소한 2천만 원 되지 않을까? 그럼 하나도 일 안 하고 얼마의 수입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2천만 원의 수입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나는 왜 여기서 강의를 하고 있지? 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 이해되시겠죠? 자, 이거 분배라고 하는 말의 뜻, 생산 요소를 제공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분배 활동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경제 활동 몇 가지 알아봤죠? 3가지 알아봤죠. 첫째 무슨 활동? 생산 활동. 두 번째 무슨 활동? 소비 활동. 세 번째 무슨 활동? 분배 활동. 개념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되는데 그 정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밑에 문제가 나와 있는데 다음은 생산과 분배와 소비 중 무엇과 관련된 활동인가? 잘 나오진 않았는데 첫 번째, 주식 거래 해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주식을 거래하는 자체는 주식을 사고 판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잘못 생각하면 이거 소비 활동이라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니까 주식을 자체를 거래하는 것은 여기 봤던 소비 활동이나 분배 활동이나 생산 활동에 어느 것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요. 다만 이제 경제학에서는 그걸 뭐라고 보냐면 부의 형태가 바뀐 걸로 봅니다. 내가 현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뭘 샀다면? 주식을 샀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부의 형태가 바뀐 겁니다. 마찬가지로 자, 주택이 있는데 주택을 샀다라는 것은 내가 현금이 있었는데 주택을 샀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부의 형태가 현금에서 뭐로 바뀌었다? 주택이라고 하는 건물의 형태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1번 이해되시겠죠? 참고하시고 두 번째, 주식을 소유한 사람에게 연말에 뭐를 주는 게 일반적이죠? 배당을 주는 게 일반적이죠. 그러니까 배당이라는 것은 회사가 영업을 잘 해가지고 이익이 났다. 그 이익을 주식을 가진 사람을 뭐라고 한다? 주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주에게 일정한 이득을 주는 것을 배당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배당이라는 것은 자본 제공의 대가와 관련되기 때문에 이것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분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주식 거래를 주로 무슨 회사를 통해 거래를 하죠? 증권회사를 중간에 매개해서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고 요즘은 실제 객장에 찾아가는 경우는 많지가 않고 무슨 거래를 많이 이용하죠? 온라인으로 거래하는 서비스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식을 거래하는 프로그램이 있죠. HTS라고 하는데 증권사마다 운영되는 프로그램의 이름은 다 다르긴 합니다. 네, 증권사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각각 그런 운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 여러분 주식을 사고 팔려면 그런 운영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주식을 사고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운영 프로그램의 이용 대가를 주는 거기 때문에 고객의 입장에서는 소비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걸 운영하는 주식회사의 입장에 증권회사 입장에서는 생산의 대가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번에 해당하는 내용. 증권회사가 고객에게 주식 거래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것은 뭐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생산활동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있는 거고 4번에 나와 있는 거 고객의 주식 거래에 대한 수수료를 증권회사에 건네는 것은 뭐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있다? 소비활동에 관한 대가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 자주 나오는 개념은 아니었는데 이 정도 구분이 가능하면 좋겠다라는 거. 그래서 경제활동은 몇 가지가 있다? 3가지의 기본적인 경제활동을 가지고 있다. 생산활동, 소비활동, 분배활동.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내려가서 경제활동의 주체. 앞서 얘기했지만 경제학은 경제활동의 주체를 몇 개로 분류하고 있다? 4개로 분류하고 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게 가계. 가장 기본적인 경제 주체는 가계와 기업을 말한다. 가장 기본적인 경제 주체는 누구와 누구를 말한다? 가계, 기업을 말하는 건데 그래서 이 2가지를 우리가 민간경제라고 부릅니다. 이 2가지를 무슨 경제라고 얘기한다? 민간경제. 그래서 민간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주체는 누가 누구를 말한다? 가계와 기업을 말한다. 빨리 와서 앉으세요. 오늘 6시라는 거 몰랐나? 6시 반이요. 그래요? 시간을 그러면 잘못 알고 있었네? 그러면 시간을 잘못 알려준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알려준 건 아닙니다. 자,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자, 기본적인 경제활동의 주체 누구와 누구가 있다? 가계와 기업이란 말을 사용하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들어본 말은 기업이란 말은 많이 들어봤죠. 근데 어떤 말은 조금 생소하게 느껴집니까? 가계라는 말은 좀 생소하게 느껴지는데 이제 경제학적 용어로서 가정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한다? 가계라고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가계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활동의 기본적인 주체로
누가 있다? 가계라는 게 있고요. 가계가 주로 어떤 활동을 하느냐? 가계는 주로 소비 활동의 주체가 된다는 겁니다. 가계는 주로 무슨 활동의 주체? 소비 활동의 주체. 네, 여러분이나 저는 다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가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주로 이제 가계는 생산 활동이나 소비 활동이나 분배 활동 중에서 무슨 활동을 주로 담당한다? 소비 활동을 담당하는 경제 주체가 된다는 거고, 소비의 목적은 뭐냐?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있는데 강의를 듣는 목적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빨리 강의 들어가지고 내년에 있는 시험에 좋은 성적을 거둬서 여러분들이 합격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걸 흔히 우리가 만족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라고 할 수 있다? 만족감. 근데 경제학에서는 이런 만족감이라는 표현을 편익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 편익 또는 효용 같은 말이에요. 효용, 편익 같은 말. 역시 일상적인 용어는 아니죠. 일상적으로는 그냥 만족감이란 말로 많이 표현하는데 경제학에서는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 효용 또는 뭐라고 얘기한다? 편익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가계는 주로 무슨 활동을 담당하며? 소비 활동을 담당하며 소비 활동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뭐다? 만족의 극대화, 효용의 극대화, 편익의 극대화를 추구한다라는 거 자, 관련해서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시장을 다양한 기준에서 분류해 볼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생산물이 거래되는 시장이냐 또는 생산 요소가 거래되는 시장이냐에 따라서 생산물 시장과 뭐로 나눠볼 수 있다? 생산 요소 시장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또 익숙하지 않은 단어, 어떤 단어가 익숙하지 않죠? 생산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익숙하지 않죠? 생산 요소는 방금 배웠어요, 그죠? 생산 요소는 몇 가지가 있다라는 거? 4가지가 있다라는 거. 뭐가 있었죠? 노동, 자본, 토지, 경력. 그러니까 이게 거래되는 시장을 생산 요소 시장이라 불러요. 자, 노동이나 토지나 자본이나 경력이 거래되는 시장을 뭐라고 얘기한다? 생산 요소 시장이라 불러야겠죠? 그 다음에 생산물. 그러니까 생산물은 무엇을 말하냐? 생산물은 재화와 서비스를 말한다. 생산물은 무엇을 말한다? 재화와 서비스. 그러니까 재화와 서비스를 합쳐가지고 무슨 물이라고 부른다? 생산물. 그래서 거래되는 시장에서 어떤 게 거래되느냐에 따라서 무슨 시장이 있다? 생산물 시장이 있고 무슨 시장이 있다? 생산 요소 시장이란 게 있습니다. 그럼 생산물 시장은 재화와 서비스가 거래되는 시장을 뭐라고 한다? 생산물 시장이라고. 경제학에서는 생산물 시장의 수요자가 누구냐? 가계라고 봐요. 생산물 시장의 수요자가 누구다? 가계. 그럼 생산물을 누가 공급하느냐? 생산물을 공급하는 자를 기업이라고 봅니다. 이해되겠죠? 그래서 가계는 생산물 시장에서는 무슨 역할? 수요자, 구매하려고 하는 입장이 되겠고 그 다음에 생산 요소가 거래되는 시장에서는 공급자의 역할을 한다. 무슨 역할? 공급자의 역할에서 유의해 볼 것은 이제 생산 요소 시장을 위주로 여러분들이 봐두면 돼요. 그러니까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공급자가 누구라는 거? 가계라는 겁니다. 알겠죠? 생산 요소 시장의 공급자는 누구라는 거? 가계라는 거. 자, 그렇게 봐두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민간경제 주체가 누가 있다?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주로 경제활동 중에서 어떤 경제활동을 담당하느냐? 주로 생산활동을 담당합니다. 기업은 주로 무슨 활동을 담당한다? 생산활동을 담당하고 기업이 생산을 하는 목적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다? 이윤을 얻기 위해서다. 그죠? 이윤극대화. 이윤은 뭐에서 뭐를 빼면 되냐면 뒤에 나와 있는데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빼면 돼요. 기업의 기본적인 목적은 무엇을 극대화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만족을 얻어야 되겠죠. 그래서 수입은 늘리고 뭐는 줄이도록, 비용은 줄이도록 하는 것이 기업의 기본적인 전략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자, 이런 경제활동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한다?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나와 있듯이, 자, 기업은 생산물 시장에서 무슨 역할? 공급자의 역할. 근데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무슨 역할? 수요자의 역할. 이걸 위주로 여러분들이 생산 요소 시장을 위주로 봐두면 되겠다. 자, 생산물, 생산 요소 구분하셨죠? 생산물은 뭘 말한다? 재화와 서비스를 말하고요. 생산 요소는 몇 가지? 4가지를 말한다. 누가 누구에게 제공하는지 별로 어려운 거 없는데 헷갈리지 않도록 정리를 해두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 2가지를 가장 기본적인 경제 주체라 보고 이것을 우리가 민간 경제라고 불러요. 무슨 경제를 한다? 그러니까 민간 경제. 그러니까 민간 경제 주체라 그러면 누가 누구를 말한다? 가계와
기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배우고 있는 학문은 동양적 학문이 아니라 서양적 학문이고 주로 서유럽의 학문을 말하죠. 그래서 법과 정치, 정치와 법을 배울 때 근대 시민혁명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죠? 근대 무슨 혁명? 시민혁명. 그래서 근대 시민혁명의 주체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뭘 많이 가진, 돈을 많이 가진, 재산을 많이 가진 누굴 말한다? 부르주아들을 말한다. 이런 얘기 배웠었죠. 부르주아들은 되도록이면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좋아했다, 싫어했다? 싫어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자본주의 경제학은 가계와 기업이 가장 중심이라고 봐요. 알겠죠? 그런데 경제활동의 주체로서 가계와 기업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도 있죠? 정부라고 하는 주체도 밑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정부라고 하는 경제 주체는 기본적으로 언제 많이 개입하게 되었느냐? 대공황을 계기로 많이 개입하게 되었다. 정부는 시장에 많이 개입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뭘 계기로 많이 등장하게 됐다? 대공황을 통해서 많이 개입하게 되었다. 그래서 경제 대공황 한 번씩 들어본 적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대공황 이전에는 애덤 스미스의 기본적인 경제학이 주류 경제학이었는데 그러니까 애덤 스미스가 얘기하기를 누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더라도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더라도 보이지 않는 손의 원리에 따라서 알아서 사람들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가운데서 사회 전체적인 이익은 뭐하게 되어 있다? 증진되게 마련되어 있으니까 국가가 개입하라 개입하지 말라? 개입하지 말라 이런 얘기했죠.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 자유? 방임주의 사상이라 부르는데 근데 이러한 자유방임이 완벽하지 못했죠. 이걸 우리가 시장 실패라 얘기하고 역사적으로 자본주의 역사에서 가장 대표적인 시장 실패 사례를 뭐라고 찾는다? 경제 대공황에서 찾는다. 그럼 경제 대공황은 시장은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했던 사건이고 그럼 시장은 완벽하지 않을 때 누구의 개입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정부의 시장 개입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그래서 당시 이제 미국 대통령이었던 누구죠? 루즈벨트 대통령이라는 사람 한 번씩 들어본 적이 있을 것 같은데 당시 경제가 워낙 침체돼 있으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일자리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새로운 분배 정책을 폈는데 그 정책을 뭐라고 한다? 뉴 딜 정책이라 얘기하고 이러한 뉴딜 정책 이후에 누구의 경제활동이 되게 중요하게 되었다? 정부의 시장 개입을 통한 경제활동이 되게 중요한 역할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자 또 하나 국민 경제의 주체로서 가계와 기업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정부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세 번째 경제 주체를 뭐라고 한다? 정부. 그러니까 정부가 시장에 많이 개입하게 된 것은 무엇을 계기로 등장하게 되었다? 경제 대공황을 계기로 주로 등장하게 되었고 그러니까 정부의 경제 활동을 흔히 뭐라고 하냐면 재정이라고 불러요. 정부의 경제 활동을 뭐라고 한다? 재정. 이따가 나올 건데 정부가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세금을 걷어야 됩니다. 뭘 걷어야 된다? 세금을 걷는다. 세금을 걷는 것을 뭐라고 하냐? 우리가 세입이라 불러요. 뭐라 하겠나? 세입. 그 다음에 걷은 걸 가지고 쓰는 거.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세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입과 세출이라고 하는 우리가 재정활동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경제활동을 조절하는 역할을 누가 한다? 정부가 기본적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정책을 주도하는 역할이 누구의 역할이고? 정부의 기본적인 역할이 되겠고 기본적으로 정부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뭘 걷어야 된다? 세금을 걷는다. 그러니까 세금을 걷는 걸 우리가 조세라 얘기하죠. 흔히. 그러니까 세금의 대다수는 조세 수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세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걷은 걸 가지고 뭐 하죠? 씁니다. 그러니까 쓸 때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뭐냐? 공공재를 생산하는 역할을 합니다. 뭐를 생산하는 역할? 공공재. 대표적인 공공재가 도로라든가 국방이라든가 치안이라든가 철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무슨 재라 얘기한다? 공공재라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부라고 하는 경제주체는 가게나 기업들에게 뭐를 걷어서? 세금을 걷어서 이 걷은 걸 가지고 세출을 쓰는데 지출하죠. 지출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무슨 재가 되겠다? 공공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들 이해되시겠죠? 조세부가 그 다음에 생산활동으로 무슨 재를 생산한다? 공공재를 생산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게 누구 역할을 말한다? 정부의 기본적인 역할을 말하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게 된 이유는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후생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국민들의 삶의 질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사회적 후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정부의 시장 개입을 통해서 뚜렷하게 목표하는 바는 전체 국민들의 삶을 뭐 하려고 한다? 개선시키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누구의 경제적인 역할을 말한다? 정부의 기본적인 경제적인 역할을 말한다. 그래서 요 세 개, 가계, 기업, 정부를 총칭해서 우리가 국민경제주체라 얘기합니다. 무슨 경제주체? 국민경제주체. 그래서 이렇게 되겠고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경제주체가 누구죠? 해외 또는
외국이라고 얘기하는데 잘은 나오지 않는데 기본적으로 물건을 파는 걸 뭐라고 하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물건 파는 걸 수출, 다른 나라에서 물건을 들여오는 걸 뭐라고 하죠? 수입. 이렇게 수출과 수입의 대상이 되는 다른 나라의 가계 기업 정보를 합쳐가지고 해외 또는 외국이라고 얘기합니다. 개념 이해되겠죠? 그래서 이 외국이라고 하는 또는 해외라고 하는 경제 주체는 주로 수출과 수입을 합쳐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무역이라고 불러요. 뭐라 얘기한다? 무역. 그래서 이 무역의 대상이 되는 다른 나라의 가계기업 정보를 총칭해서 뭐라고 얘기하자? 해외 또는 뭐라고 얘기하자? 무역이라고 얘기를 하자. 그래서 경제 주체는 경제학에서 크게 몇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4가지로 기본적으로 분류를 하고 있다. 근데 가장 기본적인 경제 주체는 누굴 말한다? 가계와 기업을 가장 기본적인 경제 주체라고 보고 있다라는 점. 자, 봐주면 될 것 같고 내려가서 경제 활동의 대상이 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경제 객체라고 넘겨보죠. 그래서 경제 객체의 종류는 생산물과 생산 요소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경제 객체는 생산 요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뭘 말한다고요? 생산물을 말한다. 생산물은 앞서 뭐를 말했죠? 재화와 서비스. 재화 서비스 차이는 재화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걸 뭐라고 한다? 재화. 일정한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은 걸 서비스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 자, 내려가서 자, 생산 요소는 4가지 알아봤고요. 물론 알아두기 보시면 재화와 서비스가 함께 결합된 생산물도 예외적으로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뭐 가수들의 노래를 CD로 잘 듣지는 않는데 CD를 구매해 본 적은 있다 없다? 가수들의 CD를 구매해 본 적은 있다 없다? 어릴 때 없었어요? 노래 잘 안 들었어요? 다 MP3로 들었던 시대인가?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주로 카세트 테이프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를 수도 있는데 카세트 테이프 같은 게 있었고 그다음 CD 같은 게 있는데 카세트 테이프나 CD는 그 자체는 재화죠.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건 뭐죠? 가수들의 노래가 담겨있죠. 그러니까 이런 카세트 테이프라든가 CD 같은 경우는 재화와 서비스가 함께 결합되어 있는 상품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도 예외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거고. 자, 내려가서 근데 경제 주체 간의 관계가 모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형도가 주로 시험에 출제가 되는 건데 방금 배웠던 개념들이 다 이 모형도로 연결해서 출제가 되는 게 일반적인 문제가 되겠고요. 자, 별표를 안 했네요. 얼마 정도 해야 되는지. 그래서 206페이지부터 208페이지까지가 하나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요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번 정도. 한 30번 시험 봤는데 한 8번 정도 출제가 되었다면 별표는 한 대략 50만 개 정도로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대략 별표는 얼마 정도로 하자? 50만 개 정도로 하자. 올해는 국가직하고 사회복지직에서 출제가 되었던 내용인데 경제는 5문제가 다 어려운 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한두 개 정도는 되게 쉽게 나오는 편인데 이 주제는 비교적 쉬운 문제에 속한다라고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도는 별표 얼마 정도? 50만 개. 뭐 안 나온 건 아니죠. 아주 자주는 아니지만 종종 출제되는 주제이기 때문에 봐두는데 여기 나왔던 주제들은 맞춤해야 된다. 틀리면 안 되는 주제다라고 인식해 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자, 모형도를 한번 봐보죠. 208페이지. 그래서 민간 경제는 누구로 돼 있다? 가계와 기업으로 돼 있는데 이 순환 과정이 나와 있죠. 가계와 기업이 무엇을 주고받느냐.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장을 크게 생산물 시장과 생산 요소 시장으로 구분했을 때 자, 생산 요소를 제공하는 주체가 누구라고요? 가계. 그래서 가계가 노동이나 자본이나 토지나 경영을 생산 요소 시장에 공급을 하면 생산 요소를 누가 구입한다? 기업이 구입해요. 그러면 기업은 이 가계로부터 뭐를 제공받고 나서? 생산 요소를 제공받고 나서 실제 재화 서비스를 뭐라고 한다 그랬죠? 생산물이라 한다 그랬죠. 이거를 누구한테 제공한다? 가계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지금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한 게 실물을 말합니다. 실물. 그러니까 생산물이나 생산 요소를 우리가 실물이라 불러요. 생산물이나 생산 요소를 다 뭐라고 얘기한다? 실물이라고 하고요. 실물 제공의 대가, 공짜일까요? 대가가 있을까요? 생산물이나 생산 요소를 제공하면 공짜로 경제학에서는 한다. 공짜는 없다고 본다. 경제학은 기본적으로 공짜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기본적인 공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참여하는 기본적인 주체들은 이기적, 합리적인 존재라 봐요. 시장에 참여하는 기본적인 경제 주체를 어떻게 본다고요? 이기적,
합리적인 존재로 가정하기 때문에 공짜라는 건 없다. 그럼 생산물을 제공하든 생산 요소를 제공하든 그 반대급부가 있는데 그 반대급부가 주로 화폐 단위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전이죠. 우리가 이런 화폐 단위로 나타나기 때문에 실물 제공의 대가가 무엇의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 화폐의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화폐 흐름은 실선이 아니라 이와 같이, 그러니까 뭐로 표시가 되는 게 일반적이다? 점선의 형태로 표시되는 게 일반적인데, 그러니까 문제가 나오면 요걸 잘 봐야 돼요. 실물인지 화폐인지 알겠죠? 방향을 잘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실물의 흐름이 많이 나와요. 알겠죠? 네, 가끔씩 뭐에 대한 방향의 문제도 나오기도 한다? 화폐 흐름의 방향도 나오기 때문에 이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를 기본적으로 봐두시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생산물과 생산 요소는 뭐라고 한다? 실물. 실물 제공의 대가가 주로 뭐로 일어나니까? 금전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그걸 무슨 흐름으로 표시하고 있다? 화폐의 흐름으로 표시를 하고 있다는 거.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생산물을 누가 누구에게 제공한다? 기업이 가게에게 제공한다. 대가가 있다 없다? 대가가 있다. 그 대가는 무슨 흐름? 화폐 흐름 나타내고요. 마찬가지 생산 요소는 누가 누구에게 제공한다? 가게가 누구에게? 기업에게 제공한다. 역시 공짜다 대가가 있다? 대가가 있다. 그 대가를 무슨 흐름으로 표시하고 있다? 화폐의 흐름으로 표시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모형을 말한다? 민간 경제의 순환 모형을 말한다. 가장 기본적인 모형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많이 나오고요. 자, 내려가서 국민경제 모형. 국민경제는 민간경제에다가 누구를 더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정부를 더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정부의 경제활동은 자, 기본적으로 여기 있다고 생각해보면 정부가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가게나 기업으로부터 뭘 걷어야 된다?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대다수의 세금이 조세다 보니까 흔히 표현할 때는 조세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조세를 걷어요. 조세를 걷고요. 방향을 보시면 이 조세를 걷어서 뭐하냐? 정부는 기업이나 가게에게 필요한 공공재를 제공한다. 뭘 제공한다? 공공재를 제공한다. 자, 이런 모형까지 나오면 무슨 경제 모형이 되겠다? 국민경제 모형이 되겠다. 따로 어렵진 않죠. 하나 더 해외까지 집어넣으면 이게 국제경제 흐름의 모형이 되는데, 그래서 해외 또는 외국, 이걸 국민경제라 얘기하고, 해외라고 하는 의미가 뭐였죠? 무역의 대상이 되는, 곧 수출과 수입의 대상이 되는 다른 나라의 가계기업 정부를 다 뭐라고 한다? 해외 또는 뭐라고 얘기한다? 외국이라 얘기한다. 그래서 물건을 파는 걸 뭐라고 하죠? 수출, 사오는 걸 뭐라고 하죠? 수입. 역시 공짜 대가가 있다. 물론 대가가 있겠죠? 수출과 수입의 대상이 되는 게 해외. 이렇게 보면은 국제경제의 순환 모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주로 시험은 민간경제의 흐름 모형으로 출제가 되는 편이다라고 봐두면 되겠고, 자, 관련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한 50만 개 정도 이상 되는 문제는 연습을 해볼 거니까 234페이지에 2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234페이지에 2번 문제. 가장 기본적인 문제다. 자, 잘 봐야 되는 것은 무슨 흐름과 무슨 흐름을 잘 봐야 된다. 실물의 흐름이냐 화폐 흐름이냐. 자, 그 흐름을 잘 봐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여기에 보니까 무슨 요소라고 돼 있죠? 생산 요소 시장이라 돼 있죠. 그럼 생산 요소의 실물을 제공하는 A가 뭐가 되죠? 생산 요소를 제공하는 주체를 경제학에서는 누구라 본다? 가게라 보잖아요. 그죠? 그럼 생산 요소를 대가로 지급을 받는 쪽이 누가 되는 거죠? 기업이 되는 거죠. 그럼 가 시장은 기업이 제공하는 실물이니까 가는 뭐가 되죠?
생산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1번. 가는 무슨 시장? 생산물 시장. 그럼 생산물 시장의 공급자는 기업 맞아요? 그 다음에 가게는 수요자 맞아요? 맞네요. 그럼 정답 몇 번? 1번. 뭐 이런 것도 문제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물론 요거보다 좀 더 복잡하게 나올 수도 있는데 기본 모형이 요 문제라는 겁니다. 자, 2번. 임금은 무엇에 제공대가죠? 임금은 무엇을 제공한 대가다? 노동의 제공대가다. 그럼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생산물입니까? 생산요소입니까? 생산요소. 그러니까 이건 어디서 거래되는 거죠? 생산요소 시장에서 거래되는 거죠. 그러니까 임금이라는 것은 무엇을 제공한 대가를 말하고 노동을 제공한 대가를 말하고, 노동이라는 것은 무엇의 대가를 말한다? 생산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가에서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거래되는 거죠? 생산요소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세 번째. 조세를 걷어들여서 공공재를 생산하는 주체. 여기 안 나와 있죠? 누굴 말하면? 정부를 말하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B는 기업인데 노동시장에서, 노동시장은 생산물 시장, 생산요소 시장. 생산요소 시장이죠. 생산요소는 대표적으로 몇 가지가 있다 그랬죠? 네 가지가 있다 그랬죠. 노동, 자본, 토지, 경영. 근데 나올 때는 주로 이 두 가지, 노동시장하고 자본이 거래되는 시장을 금융시장이라 불러요. 자본이 거래되는 시장을 뭐라고 한다? 금융시장.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노동시장과 금융시장은 생산물 시장을 말한다, 생산요소 시장을 말한다. 생산요소 시장을 말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생산요소 시장에서 B는 기업인데, 기업은 무슨 역할? 공급자 역할이 아니라 무슨 역할? 수요자 역할이다. 요것만 헷갈리지 않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런 형태의 문제가 가장 일반적인 형태다. 그래서 자, 민간 경제를, 경제활동을 비롯해서 경제활동의 주체, 경제활동의 객체, 그리고 순화 모형까지 확인해 봤는데 요게 하나의 세트와 관련된 문제가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렇게 정리를 해두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주제는 209페이지에 희소성과 관련된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희소성이라는 개념은 209페이지에서 210페이지에 소개되어 있는데 한 30번 시험 중에 딱 2번 나왔어요. 30번 중에 2번은 자주가 아니라 아주 드물게 나온 주제라고 볼 수 있겠죠. 별표는 한 5개 정도만 하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희소성. 희소하다 이런 말 가끔씩 사용하기도 하죠. 제가 정치의 의미를 얘기할 때, 넓은 의미의 정치라고 얘기할 때 사회적 희소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넓은 의미의 정치라고 한다. 기억납니까? 정치라고 하는 의미를 좁게 해석하기도 하고 정치라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기도 한다? 넓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넓은 의미의 정치가 사회적 희소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활동을 뭐라고 한다? 정치라고 한다. 그때 어떤 개념을 설명했었죠? 희소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했는데, 그러니까 희소하다라는 말은 주로 경제학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됩니다. 알겠죠? 희소하다라는 말은 주로 어디 사용한다? 경제학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되는데, 자, 자원의 희소성. 희소성이란 무엇을 말하느냐?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인간의 욕망은 끝이 있다 없다? 자, 여러분들 욕망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빨리 합격하고 싶지. 안정적인 삶을 누리고 싶지. 그러니까 누구나 욕망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어요. 동의합니까? 채워도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끝이 없는 걸 뭐라고 한다 우리가? 그러니까 무한하다 얘기합니다. 그죠? 반면에 이를 채워줄 수 있는 자원, 인간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자원은 끝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원은 뭐하다? 유한하다고 얘기해요. 자, 요걸 우리가 희소성이라고 불러요. 그죠? 요걸 뭐라고 한다? 희소성. 뭐 대표적인 자원이 앞에서 봤던 재화와 서비스 같은 걸 볼 수 있어요. 대표적인 자원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재화와 서비스.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재화와 서비스가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것들은 상당히 뭐하다? 제한적이다 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희소성이라 얘기한다. 의미 이해됩니까? 재화나 서비스의 양이 인간의 욕구에 비해 부족한 상태를 뭐라고 한다? 희소성. 근데 희소성의 중요한 특징은 절대적인 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부족을 말한다. 어떤 부족을 말한다? 상대적 부족. 그러니까 중요한 특징이 절대적 부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부족을 말한다?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를
희소성이라 얘기한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부족할 때는 희소하다 하지 않고 희귀하다 얘기합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할 때는 희소하다 하지 않고 뭐라 얘기한다? 희귀하다라고 얘기하는데, 희귀하다라는 것은 정말 보기 드문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희귀하다라고 얘기하고요. 희소하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부족할 때를 희소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제가 들고 있는 물인데, 그죠? 컵에 물이 있는데, 물은 희귀한 겁니까? 희소한 겁니까? 물. 많아요, 적어요? 많잖아요. 근데 인간이 먹을 수 있는 맑은 물은 상대적으로 많다, 적다? 적다. 그래서 물 같은 경우는 희귀하진 않아요. 그죠? 물 같은 경우는 뭐 하진 않는데? 희귀하진 않는데,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희소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뭐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물이 부족하다, 뭐 대한민국은 물이 부족하다 이런 느낌 별로 못 받으시죠? 물 좀 많이 쓰는 편 아니에요? 수돗물 팡팡 틀어놓고 그 수돗물의 가격도 그렇게 비싼 편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물을 좀 자주 뭐 이용하더라도 그렇게 비용이 비싼 편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요건 복을 받는 거야, 그렇죠? 물이 되게 부족한 나라도 되게 많거든요. 세계적으로 물이 부족한 나라가 되게 많아가지고 맑은 물을 이용하기가 어려운 나라도 상당히 많은데,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큰 강이 있고, 그죠? 주변에. 그 다음에 저수지도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이 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복을 받은 거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개념은, 희소하다라는 개념은 절대적 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족을 말한다? 상대적 부족을 말하고, 절대적으로 부족할 때를 뭐라고 표현한다? 희귀하다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희귀하다란 말과 희소하다란 말은 다른데, 경제학에서 강조하는 말은 희소성이라는 개념이다. 알겠죠? 뭐의 개념? 희소성. 그래서 희소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경제학에 사용되는 개념이고, 절대적인 부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부족을 말한다? 상대적인 부족을 말한다. 그래서 가끔씩 공무원 사회는 안 나왔는데 재학생들이 시험에서 이런 문제들이 가끔씩 나옵니다. 희소와 희귀에 구분해가지고 희소하다, 희귀하다, 희소성 또는 희귀성 이렇게 나눠가지고 A, B, C, D 이렇게 나누고요. 각각의 재화들의 사례가 어떤 것이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시면, 공무원 시험에 안 나왔어요. 재학생들의 시험에서 가끔씩 물어보는 내용인데 생각보다 학생들이 어려워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전체 재화를 이렇게 나눴어요. 희소성이라는 개념과 희귀성이라는 개념으로 나눴을 때 A에 해당하는 거, B에 해당하는 거, C에 해당하는 거, D에 해당하는 거 생각해 보시면 희소라는 개념과 희귀라는 개념이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자, A에 해당하는 거, 희귀하지는 않지만 희소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희귀하진 않지만 희소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많은 것들이 요 희소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인데, 포인터기 많아요, 적어요. 찾아보면 많아요. 그러니까 많은데 희소합니다. 그죠? 뭐하다? 희소하다. 우리가 마시고 있는 물도 희귀하진 않지만 뭐하다 얘기할 수 있다? 희소하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게 대표적으로 뭐 자동차 같은 경우 우리 들어볼 수 있어요. 세상에 자동차는 많죠? 근데 희귀하진 않잖아요. 근데 인간이 원하는 것에 비해서 뭐하다? 부족하다라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개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B에 해당하는 것은 희소도 하면서 희귀도 한 거, 알겠죠? 그게 뭐에 해당한다? B. 그럼 B에 해당하는 대표 사례 뭐가 있을까? 보기도 어려운데 또 인간이 바라는 것에 비해서 되게 적어. 뭐 대표적으로 명품백 같은 거 들어볼 수 있겠죠? 뭐 좋아할지는 모르겠지만 명품백은 뭐 하기도 하면서 희귀하기도 하면서 희소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야 명품백이지. 너무 많으면 뭐라 얘기할 수 없다? 명품백이라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속성을 다 가지고 있고요. C에 해당하는 것은 희소하진 않은데 뭐하다 얘기할 수 있다? 희귀하다 얘기할 수 있는 거. 이거는 어떤 걸 말하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행운을 뜻하는 꽃이 있죠. 이거 발견하면 되게 좋은데 근데 발견하기가 매우 뭐하다? 어렵다. 뭐죠? 네잎클로버 같은 걸 들어볼 수 있죠. 그러니까 네잎클로버는 희소하진 않아요. 근데 뭐라 얘기할 수 있다? 희귀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죠. 찾아다녀본 적 어릴 때 있어요, 없어요? 한 번씩은 있지 않아요? 주로 세입이 많은데 한 번씩 이거 찾아가지고 어디에 끼워놓고 책갈피로 많이 삼기도 하고 그런 경험이 있다 없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데 어쨌든 저는 그래 본 적이 있긴 하거든요. 정말 발견하기 어렵더라고요. 그거는 희소하진 않은 거야, 알겠죠? 그럼 D는 아무것도 아닌 거, 희소하지도 않고 희귀하지도 않은 거. 그러니까 바닷가의 모래 같은 경우 들어볼 수 있는데, 자, 희소라는 개념, 희귀라는 개념 구분됩니까?
그러니까 희소라는 개념은 상대적인 부족을 말하고 희귀라는 개념은 절대적인 그 수량 부족을 말하는 건데, 근데 경제학에서 주로 다루는 개념은 희귀성이라는 개념을 다루는 게 아니라 문성의 개념을 주로 다룬다? 희소성이라는 개념을 주로 다룬다라는 거. 자, 봐두고 중요한 특징이 무슨 성을 띈다? 상대성을 띈다. 무슨 성을 띈다? 상대성. 그래서 사람에 따라, 시간에 따라, 공간에 따라 희소할 수도 있고 희소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교재 보니까 산업혁명 이전의 석유는 희소한 게 아니었죠. 근데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나서 희소해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희소해지기 위해서는 인간이 필요로 해야 돼요. 알겠죠? 희소해지기 위해서는 인간의 필요성이 있어야 되는데 산업혁명 이전에 석유는 필요가 없었죠. 이후에는 많이 필요해지다 보니까 희소해졌다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우리나라의 극서지 중에 한 가지가 대구죠. 되게 더운 곳. 그래서 대구에서 아프리카 더해가지고 뭐라 그러죠? 데프리카 이런 말을 사용하기도 하죠. 뭐 실제 그런 말들을 여름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올해 여름은 좀 덥지 않은 편이었죠. 작년 여름에 비하면 올해 여름은 좀 되게 얌전하게 지나간 편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어쨌든 대구의 에어컨 10만 대, 대구 인구는 200만 명 가량입니다. 그럼 대구의 10만 대 에어컨은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상대적으로 적은 거죠. 근데 그 양이 절대적으로 적은 겁니까? 상대적으로 적은 겁니까? 상대적으로 적은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대구의 에어컨 10만 대는 희소한 반면에 북극의 에어컨 한 대는 희소하진 않아요. 왜? 에어컨 자체가 필요치 않기 때문에. 근데 뭐라고는 얘기할 수 있다? 희귀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자, 구분하시겠죠? 공간에 따라 희소성이 또 다르게 나지기도 하고, 사람에 따라 기금속을 중시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저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인데 몸에 이런 기금속을 차고 다니면 불편해요. 잘 착용을 하고 다니지 않는 편인데, 사람에 따라 기금속을 또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뭐 금목걸이 같은 거, 뭐 금반지라든가 꼭 착용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런 편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사람마다 욕망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희소화라는 개념은 절대적 개념이 아니라 어떤 개념이다? 상대적 개념으로 이해를 해두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개념이 가치 역설. 요거부터 잠깐 쉬었다가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가치 역설부터 조금 쉬었다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